7월의 밤비가 서울을 휘감으며 거칠게 내리고 있었다. 마치 광란의 교향곡처럼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에 한나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숨이 막힌 듯 벌떡 일어났고 그 순간 목덜미에 와닿는 뜨겁고 강렬한 숨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둠에 잠긴 방 안에서 오직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다. 한나는 올해 35살의 독일 여성이었다. 그녀는 누구라도 한번 보면 시선을 빼앗길 만큼 매력적인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서울의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로 서구적인 아름다움과 자유롭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겉보기의 화려함과 달리 그녀는 내면의 짙은 외로움을 품고 있었다. 남편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늘 바쁘게 해외 출장을 다녔고 한나에게 결혼 생활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과 긴 밤의 외로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갈망의 연속이었다. 특히 오늘 밤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외로움과 고독을 더욱 부추기듯 격렬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뜨거운 숨결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다. 그녀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낯익은 듯 낯선 신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연희야, 마침내 돌아왔구나. 난 정말 널 너무나 그리워했어. 한나의 심장은 멈춰버린 듯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정호였다. 한때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쳤던 그는 지금 치매로 인해 기억의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한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아버님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한나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정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이미 과거의 환상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그가 탄탄하고 강인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감싸 안는 순간 한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이성은 당장 빠져나오라고 명령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녀 내면에 숨겨진 욕망이 강하게 꿈틀대고 있었다. 연희야, 더 이상 나를 떠나지 마. 난 네가 정말 필요해. 그의 절박한 속삭임과 떨리는 숨결에 한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절대 연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말들은 거친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쳐왔다. 한나는 다시 한번 그를 가볍게 밀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한나예요. 그러나 정호의 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긴 손가락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그녀가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그의 품은 더욱 굳건해졌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결만이 얽히고 있었다. 한나는 자신이 결코 건너서는 안 될 선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밖에서 쏟아지는 거친 비바람처럼 오랫동안 홀로 견뎌온 그녀의 외로움과 남성의 온기에 대한 갈망이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의 저항은 점점 미약해졌고 결국 기억 속에 잠긴 남자의 강렬한 끌림 앞에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연희야, 네가 곁에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미안하다. 잡지 못해서. 정호의 자책 섞인 나지막한 말은 한나의 심장을 더 세게 옥죄었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의 따스한 천이 그녀의 살결에 스며들며 모든 신경을 깨웠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그의 말과 숨결은 달콤한 독처럼 그녀의 마음을 침범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감정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간절히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흐려졌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와 차가운 땀과 뒤섞였다. 이것은 그녀 내면의 절박한 투쟁의 분명한 신호였다. 정호의 숨결은 점점 빨라졌고 그는 더욱 강렬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가 사랑했던 아내 연희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한나의 저항은 기억에 잠긴 그의 힘과 오랫동안 그녀가 억눌렀던 고독한 감정 앞에서 서서히 무너졌다. 그녀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 금지된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방, 창밖의 폭우는 이 모든 비밀을 씻어내고 싶다는 듯 거세게 퍼부었다. 한나는 이제 거센 폭풍 속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이성을 잃어가며 자신이 더 이상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다. 두려움과 죄책감,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빠르게 가라앉았다. 한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에 이 일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내리는 비처럼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은 그녀의 삶을 깊이 뒤흔들고 있었다. 백두산 자락을 스치고 내린 겨울바람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 경동 마을의 초가 지붕 위에 차가운 서리를 남긴다. 밤의 안개 속 흙벽집이 바람에 몸을 떨고 이따금 문풍지 틈새로 새어나오는 등잔불마저 바람에 흔들린다. 1984년 겨울, 이 마을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기로였다. 김준호는 낡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이끌며 지늘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입김이 허공에 흩어지고 발걸음마다 싸늘한 눈이 구두 밑에서 부서졌다. 이 마을은 한때 그의 고향이었다.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자장가,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눈 내린 들판을 뛰놀던 기억. 하지만 일본군이 들이닥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마을 구석구석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이 내리면 어떤 작은 소리도 곧바로 죽음의 신호가 될 수 있었다. 준호는 대나무 숲을 지나 고선이 할머니의 다방 앞에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다. 고선이는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곱고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뒤 오로지 미움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로 버텨온 사람. 그는 문을 3번 두드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왔구나,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조심스러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고통과 다짐을 나누었다. 다방 안은 미지근한 차양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손끝이 떨렸으나 그는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다. 벽에는 푸른 하늘과 제비가 그려진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이 그림을 가리키며 비바람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푸르다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이 땅, 이 조국에도 다시 푸른 하늘이 찾아올까? 밖에서 일본군의 군화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문틈을 훑고 날카롭고 낯선 언어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준호는 숨을 죽였다. 허리띠에 숨겨둔 작은 칼을 손끝으로 만졌다. 고선이는 미동도 없이 등을 곧게 세웠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작은 소리 하나에 피비린내. 나는 아침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잘 알았다. 손전등이 멀어지고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준호에게 뒷방으로 가라고 했다. 그곳 지하의 좁은 비밀방이 바로 무명의 그림자들이 몸을 숨기고 모여드는 곳이었다. 햇빛은 없었지만 오직 의지와 믿음만이 숨쉬는 작은 공간. 준호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흙냄새와 땀, 긴장감이 뒤섞였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무거운 침묵 속에 각자의 사연을 간직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한대수는 건장한 체구에 깊은 상처가 남은 얼굴로 유일한 권총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다. 최재혁 선생님은 희끗한 머리에 작은 수첩을 꼭 쥐고 때때로 예시와 전설, 그리고 전날 사라진 동지들의 이름을 조용히 적어두었다. 바람결 이병철은 구석에서 대나무 피리를 만지작거리며 멀리 마을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엔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고 이제는 일본군에게 끌려간 뒤 소식이 없다. 가장 구석, 어린 소녀 김현주는 낡은 헝겊주머니를 꼭 쥐고 투명한 눈동자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다. 그는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른 뒤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일본군의 군수창고를 습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의 보급이 성공하면 우리 마을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각오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준호는 한대수를 바라봤다. 말 수 없는 동지, 지난해 그를 일본군 포위망에서 구해줬던 남자. 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서 싸우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야. 낮은 목소리였지만 강단이 있었다. 이 순간 준호의 머릿속을 한 장면이 스치듯 지나갔다.
어린 시절 겨울밤 대나무 숲 아래에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날, 어머니는 자신을 감싸고 대신 매질을 맞았다. 그리고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증오도 슬픔도 모두 싸움의 불꽃으로 바뀌었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땅에 봄을 돌려주리라 다짐했다. 어린 연주가 조심스레 준호의 소매를 잡았다. 준호 오빠, 만약 내가 잡히면 구해주지 마세요. 다른 분들을 먼저 구해줘야 해요. 준호는 미소도 눈물도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연주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 전쟁에서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된다. 그들도 알고 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큰 용기가 된다는 것을. 이병철은 짧은 피리 소리로 바깥 동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논둑을 넘어 먼 곳까지 번졌다. 심지어 바람조차 이곳에선 적이 될 수 있기에 모든 신호는 기억과 아픔, 그리고 사랑으로 암호화된다. 최재혁 선생님은 노트북을 펴고 낮고 담담하게 예시 한 수를 읊었다. 오늘 쓰러진다 해도 부디 이것만은 기억하길.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피는 이 땅에 스며들어 하얀 눈과 매화꽃이 될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두 각자의 무기를 점검하고 옷깃을 여몄다. 탈출 신호와 길목, 모든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연주에게 다짐했다. 내일 우리가 살아남지 못해도 언젠가 이 마을의 누군가가 오늘 밤 무명의 그림자들이 싸운 이야기를 전할 거야.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등불이 꺼졌다. 모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에는 여전히 내일을 향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며 방 안을 은은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한나는 마음속 깊숙한 곳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눈을 떴고 파란 눈동자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런 대답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서 설명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방 안은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오직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 순간 어젯밤의 모든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이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한나는 천천히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감쌌다. 그곳엔 여전히 정호의 온기와 남성적인 향기가 미묘하게 남아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죄책감이 깊숙이 새우며들어 견딜 수 없었다. 아래층 거실로 내려간 한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아버지 정호를 보았다. 그는 뜨거운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나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천천히 다가갔다. 아버님, 아침에 좀 괜찮으세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선명하고 또렷했다. 그 순간 한나는 그가 기억을 되찾았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곧 정호는 미소를 띠며 다시 몽롱한 척 말했다. 아, 한나야. 아버지가 방금 깼는데 오늘따라 머릿속이 혼란스럽구나. 이상한 꿈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아. 한나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 감춰진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정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옆자리로 손짓했다. 한나야, 여기 앉으렴. 네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한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위험할 만큼 가까워졌다. 정호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나야, 어젯밤 네가 많이 놀랐을 거야. 내가 뭘 했는지 제대로 기억나진 않지만 네가 두려웠던 건 알아. 한나는 당황하며 서둘러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전 이해해요. 그저 혼란스러워서 그러셨던 거죠. 하지만 정호의 눈빛이 순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런데 만약 혼란스러움이 아니라면 어떻겠니, 한나? 그 순간 한나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정호는 다시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아버지가 또 헛소리를 했구나. 미안하다, 한나야.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깨닫고 있었다. 정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걸 감추고 있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사이는 묘한 긴장과 비밀 속에서 더욱 복잡해졌다. 정호는 때때로 정신이 흐린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날카롭게 쫓았다. 그들의 손길과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자주 얽혔고
한나는 그것이 거미줄처럼 자신을 가둬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한나는 문 밖에서 정호의 조심매역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방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곤 했다. 그녀는 점점 그 갈망과 공포에 지쳐갔다. 마침내 어느 달빛이 환한 밤, 한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정호는 기다렸다는 듯 복대에 서 있었다. 그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의 기억을 되찾았다. 하지만 네가 먼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단다. 한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호는 슬픈 듯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널 다시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연희를 잃은 아버지가 너까지 잃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한나는 혼란 속에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정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한나야, 더 이상 도망치지 마. 너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 달빛 아래 그녀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정호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의 마지막 이성이 부서지고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순간 이후로 둘 사이의 비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한나는 넓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달빛은 흰 베일처럼 커다란 창을 타고 방 안을 채웠고 그 은은한 빛 아래 가구들과 그녀의 실루엣은 고요하게 굳어 있었다. 목재 특유의 오래된 냄새와 희미한 동백향이 섞인 공기는 마치 이 공간이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시계의 째까기는 소리는 매 순간 그녀의 의식을 두드렸고 그럴수록 그녀는 마음속 깊은 미로로 빠져들고 있었다. 창밖 마당은 달빛에 젖어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의 돌길은 외로운 침묵으로 빛을 되돌려 주었다. 한나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너무도 달콤하고 동시에 독처럼 퍼지는 꿈, 끌리면서도 무서운 칼날처럼 매혹적인 악몽. 그날 밤 정호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 그의 혼란이 끝나고 더 이상 착각이 아니라고 인정한 이유, 이 저택의 공기는 미세하게 뒤틀렸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고백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다. 그러나 눈빛, 스치는 손끝, 침묵 속에 감춰진 맥박, 그 모든 것이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숨기려는 듯 뚜렷한, 말하지 않지만 공유된 감정. 그리고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더 끔찍한 건 그녀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호는 더 이상 밤에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침마다 어김없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가 부엌에서 차를 내릴 때, 욕실에서 막 머리를 감고 나와 젖은 머리카락을 넘길 때, 얇은 실크 슬립을 입고 계단을 내려올 때, 그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 너무나도 우연한, 하지만 계산된 등장. 그의 시선이 자신의 몸 위를 스칠 때마다 한나의 피부는 깊은 우물에서 올라오는 찬기처럼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 수치였을까? 아니면 더 깊고 위험한 것, 기대감? 그날 아침 그녀가 거실로 내려왔을 때 정호는 아내의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담백한 색채로 그려진 오래된 유화, 회색과 연청색의 조화, 어딘가 슬픈 시선이 그림 밖 현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사람 너랑 참 많이 닮았구나. 그는 뒤돌지도 않고 말했다. 한나는 몸을 굳혔다. 그 말이 다시 첫날 밤 착각 속의 포옹을 떠올리게 했다. 그 부드러움, 조용한 기운, 그리고 걸음걸이. 아무나 눈치챌 수 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나는 알아봤어? 단 하나, 눈빛만은 다르더라. 그제야 그는 돌아보았고 시선이 그녀의 푸른 눈과 부딪혔다. 너의 눈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눈이야. 그 말은 피부에 날을 세운 듯 아프도록 정확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날 저녁, 한나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3층 서재에 숨어 들어가 빛 바랜 오래된 책과 종이 냄새로 자신을 감쌌다. 책상 서랍에는 시어머니 연희가 생전에 남긴 편지들이 있었다. 삐뚤빼뚤한 송글씨로 젊은 시절에 정회게 쓴 편지들. 종이 위에서 울컥이는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호 씨,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게 될까봐 무서워요. 당신의 삶에서 나는 점점 그림자처럼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한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며 마치 저주처럼 읽었다. 그리고 묻는다. 이제 그 그림자는 자신의 차례인가?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됐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은 열렸다. 정호였다. 잠옷도 아니고 평상복도 아니었다. 어두운 정장, 회색 셔츠의 손목에는 금 커플링크스. 그가 가장 특별한 날에만 입는 차림. 아버님, 이 밤에 왜 한잔 하자꾸나. 지금요? 벌써 자정이에요. 그래서 더 좋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곳은 저택 지하의 와인 저장고, 한나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공간이었다. 좁고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그곳은 책장처럼 늘어선 와인렉과 먼지 쌓인 병들이 가득했다. 라벨도 없는 와인병들, 기호만 새겨진 비밀스러운 언어들, 오직 정호만이 해독할 수 있는 코드. 그는 한 병을 꺼냈다. 1994년 연희가 첫 아이를 낳던 해의 것. 피처럼 짙은 루비색 액체가 잔 속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한나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인, 며느리. 그런 단어는 아니었다. 딱 이름만. 생살처럼 적나라한 호명. 이 집에 네가 들어오고 난 후 이상하게도 이 집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더라. 그는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가 저지른 일이 단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 하지만 계속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란다. 그의 음성은 한나의 숨결마저 흔들었다. 잔 속의 와인보다도 짙은 무언가가 그 사이에 흘렀다. 그날 밤 한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그녀, 단지 오해라 믿었던 순수하게 흔들렸던 여인은 이제 거울 속 어디에도 없었다. 정호는 착각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한나를 가장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기억으로 가득 찬 고풍스러운 저택 안에서 하나는 점점 자신의 감정이 변형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최근 며칠간 옳고 그름의 경계, 도덕과 본능의 경계, 이성과 열망의 경계마저도 흐릿해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매번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피하고 싶으면서도 본능처럼 그 온기를 찾게 되는 자신을 의식하며 정호, 그녀의 시아버지는 기억을 되찾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진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그 기억, 아무도 다시 입에 담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고 부정도 없었다. 단지 그들은 계속해서 존재했다. 평소보다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오가는 순간들 속에서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감정들을 간직한 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하나는 점점 실감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호가 식탁 옆을 지나갈 때 단 몇 초 마주치는 눈빛의 하나의 심장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진동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방 안에 남아있는 어떤 감촉, 향기일 수도 숨결일 수도 혹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잔향이 그녀를 휘감았다. 몇 번이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트렁크를 싸기만 하면 마치 영혼의 한 조각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 따라왔다. 그날 밤의 기억들, 비윤리적이고 잠을 빼앗고 죄책감을 남겼지만 어쩌면 이성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중독성이 있었다.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5해 전 설렘으로 이 집에 들어서던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지금의 그녀는 말하지 못할 감정을 삼킨 채 심장의 빈 공간을 안고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낯선 여자였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유리 온실 안에서 난초가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의 타일은 습기로 젖어 있었고 공기에는 이끼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그때 정호가 다가왔다. 아무 말도 없이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그러나 그의 존재는 공간을 압도했다. 떠날 생각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감정을 씻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속엔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더 늦기 전에 정호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거리를 거의 없애버렸다. 그런데 떠나면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지 않겠나. 그의 말은 그녀의 폐 속 공기를 죄어오는 듯한 무게로 다가왔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다. 하나는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느꼈다. 이제는 타락이라기보다 붕괴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우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하나는 방을 나섰다. 트렁크도 짐도 없었다. 그녀는 서재 뒤쪽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오래된 책들, 그리고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쌓여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변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언젠가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한 조각의 기억만은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첫 장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금기일수록 더 치명적이다. 치명적일수록 더 깊게 마음을 파괴한다. 민주는 늦봄 어느 날 벚꽃 잎이 길가에 흩날리는 서울의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늘에는 회색빛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차가운 봄바람이 젖은 머리칼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난 계절의 흔적과 차가운 겨울의 잔재가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한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흐릿한 빛 아래 노란 머리를 어깨에 들이운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익숙한 발소리에 살짝 돌아본 그녀는 얇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죄책감이 아련하게 스며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레 그녀를 품에 안았다. 따스한 온기가 서려 있었지만 그녀 가슴 속에 얼어붙은 고통과 아픔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의 귀환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이 저택 구석구석에 퍼졌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들 이면에는 감춰진 어둠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정호는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밤이면 조용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한나를 향한 그의 깊은 시선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열망과 죄책감으로 번져갔다. 무언의 대화처럼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얽힌 감정의 그물에 둘러싸였다. 어느 비오는 밤, 민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빗방울이 창밖에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등 뒤에서 다가온 익숙한 숨결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아직 깨어있나요? 정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손에 든 잔을 꽉 쥐고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들이 흐르듯 느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생각보다 오래전부터였지. 기억은 한 부분일 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이다. 그가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미묘한 신체 접촉들은 금지된 감정을 더 깊게 끌어올렸다. 한 여름 오후 한나는 유리 온실에 서서 떨어지는 난초 꽃잎들을 바라봤다. 정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떠날 생각인가? 그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한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수많은 갈등이 일렁였다. 하지만 네가 없으면 누가 나를 붙들겠는가?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물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한나는 뒤척이며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사랑인지 미움인지 혹은 벌인지 구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민준이 없는 밤 저택은 깨어났다. 금지된 감정이 깃든 두 사람의 호흡과 눈빛이 공기를 진동시켰다. 꿈속에서 한나는 광활한 바다 위를 떠다녔다. 파도는 금기의 감정을 상징했고 정호는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닻이었다. 그 닻은 깊은 절벽 밑에 어둠이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중독되었다. 육체가 아닌 감정에, 외로움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실체에 한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을 보며 낯설어졌다. 남편은 이성을, 정호는 본능과 죄책감을 대표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응시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알지 못했다. 빛과 어둠 사이 갈라진 영혼이 고통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호가 들어왔다.
열리는 문은 끝없는 미래를 알렸다. 그들은 진실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남은 선택은 수용하거나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다. 민주는 곁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따스한 천연방 안을 감싸 안았고 창문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은 벽에 은은한 빗줄기를 드리웠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쉬지 않고 몰아치고 있었다. 잠은 마음의 평화로 인도하는 길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잠은 버려진 황무지 같았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 쉴 새 없이 몰려와서 오래전 비 내리던 밤 정우가 남긴 흔적들이 피부 위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눈꺼풀은 무겁게 감겼지만 그 모습들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눈동자, 헐떡이는 숨결, 다정하지만 모순적인 손길. 그 감각들은 마치 제 속에 숨겨진 불꽃 같았다. 꺼뜨리려 애써도 타올라 혈관과 생각을 태우는 듯했다. 그녀는 잊고 싶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슴속 울리는 심장 박동은 마치 심장 전쟁의 북소리 같아 온몸에 힘을 빼앗아갔다. 민준이 몸을 돌리며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예전 같으면 위로와 안식이었을 그 손길이 지금은 숨통을 조이는 옷처럼 느껴졌다. 하나는 몸을 살짝 비껴 손길을 피했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아버지 정우, 기억은 되찾았지만 아직도 금기의 감정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 어둠 속에서 몰아닥치는 그의 폭풍 같은 존재감은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 감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깊은 외로움인지,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성과 본능, 순수했던 아내와 파괴된 여인 사이에서 그녀는 그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쫓고 쫓기며 아파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 무너지기 직전의 균형. 그 모든 것이 심장을 비틀어 놓았다. 그녀는 마치 혼란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몸을 잃은 작은 배처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견자실했다. 민준 곁에 누워있는 밤에도 그녀의 영혼은 사방으로 갈라져 있었다. 사랑과 증오, 고통과 자책 사이 길을 잃은 채 헤맸다. 그녀는 아직도 이성과 욕망의 끝없는 갈등 속에 있었다. 그러나 민주는 그녀에게는 안전한 항구였다. 그러나 그 항구가 이젠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매일 밤 그녀는 싸웠다. 떠나려야 했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왔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혼자 창가에 서서 검은 하늘과 흐릿한 별빛을 바라보았다. 별빛마저도 그녀의 고통을 닮아 희미하고 슬퍼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세상에서 순수함과 청초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 그 순간에도 정호의 그림자는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다. 거기서 끈질기게 맴돌며 모든 생각과 숨결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두 남자, 그리고 자신 안에서 갈등하는 존재임을 알았다. 하나는 지금도 자신이 과거와 악몽 사이에서 길을 잃은 영혼인지 혹은 진짜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빗방울이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은 기억의 파편처럼 흘러내리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을 감싸 안은 듯했다. 저택안은 고요했고 마치 무거운 침묵이 시간을 멈춘 듯했다. 회색 하늘 아래 깊은 구름이 내려앉아 공간을 짙게 물들였다. 그 모든 것이 집 안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다. 민주는 오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다시 세우려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한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계단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시아버지 정호가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채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다. 대신 고통과 후회가 가득 담긴 맑은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나 옆에 앉으며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진실을 숨겨왔던 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야 할 것 같다.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그 말은 한나의 가슴 깊숙이 칼날처럼 박혔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복잡한 감정과 혼란스러운 마음의 무게였다. 정호는 기억을 되찾았고 마음속 깊이 싸워왔다. 그는 자주 자신을 질책했고 억누른 감정을 숨기려 했으나 한나 앞에서는 솔직해졌다. 나는 경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 한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날 이후로 한나는 시아버지에게 몰래 찾아가 손수차를 끓이고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그 따뜻한 등불 아래에서 고독과 상처는 조금씩 빛을 찾기 시작했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고 말없는 위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이러한 시간들이 그녀에게도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동시에 금지된 감정과 싸워야 했다. 한나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싸우며 끊임없이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렸다. 사랑하는 남편과 보호해야 할 가족, 그리고 자신만의 내면의 상처와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밤이면 홀로 창밖을 응시하며 그녀는 자신이 마주한 어두운 진실과 화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자신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민주는 변함없이 그녀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 갈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과거와 현재, 책임과 욕망이 얽히며 하나나 둘이 아닌 감정의 소용돌이가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하나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나가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 어둠과 기억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갈등을 느꼈다. 겉으로는 애처로운 아내이자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감춰진 슬픔과 혼란이 넘실거렸다. 정호가 말없이 보내는 시선과 섬세한 손길은 이미 그녀 삶의 한 부분이 되었지만 그 잘못된 기림을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알았다. 그들은 날마다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정성을 다해 서로를 돌봤다. 작은 이야기와 희미한 웃음소리는 그들 마음의 어두움을 조금씩 걷어내는 빛이었다. 시아버지는 잃어버린 기억과 감정을 붙잡고 고통받던 과거에서 점차 벗어나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속 고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게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배신은 아닐까? 그러나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그녀를 계속 붙잡아 두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그에게서 그녀는 평화와 사랑을 느꼈지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자신에게는 멀고도 먼 존재였다. 민준은 언제나 다정하고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그녀 깊은 내면의 상처에 닿지 못했다. 시아버지 정호는 그녀 안에 잠자던 감정을 깨웠다.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의 가벼운 손길과 깊은 눈빛은 그녀 마음속 불꽃을 지피는 연료와 같았다. 하나는 깨달았다. 치유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공존하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마음속 어두운 부분을 직면해야만 비로소 조각난 자신을 다시 맞출 수 있었다. 어느 조용한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소리 속에서 하나와 정호는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서로의 고통과 외로움을 함께 견디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와 잘못마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다. 인생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수많은 폭포와 급류를 지나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마음에 지니고 있으며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어둠 속에 숨겨진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 정모, 민준,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방황하고 돌아오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진실의 경계를 넘어 자신과 마주했고 그로부터 영혼의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조용히 존재하며
우리가 눈을 뜰 용기만 있다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리 슬픈 이야기라도 그 안에는 희망의 작은 빗줄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균열과 상처들이 우리를 복잡하고 감성적으로 그러나 강인하게 만듭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성찰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알림 설정종 모양 아이콘 잘리아도 꼭 클릭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사랑과 용서,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인생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은 수많은 폭포와 급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어둠 속에 감춰진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 정호, 민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여정을 걸으며 방황했고 결국 자신과 마주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의 경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어둠 속에서도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조용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 빛을 바라볼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용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슬픈 이야기라도 그 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빗줄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빗줄기는 바로 균열과 상처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를 복잡하고 감성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강인하게 해줍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과 이해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도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는 즉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림 설정종 모양 아이콘 타모도 꼭 클릭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친구나 가족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